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경제지표도 들여다보고 재무제표 업데이트된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지금의 시장을 보는 뷰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무너질 시장, 그러니까 무너질이죠. 미래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시장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간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이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정부 주도의 경제학과 시장 중심 자유주의의 경제학은 다양한 이론적 결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경제에서는 정부와 시장이 서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케인즈 학파 정부 주도의 경제학이든지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학이든지 어찌됐든 경제학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의 시장도 이 입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입장을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확립을 하고 있어야 조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한도 협상 이슈가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하반기와 심지어 내년까지 이어질 그런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려서 여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상 SVB 파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파산을 하면서 시장은 여실없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여파를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이 속에서 자산시장은 그 역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강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실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정부는 개입해서 막아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확산이 되고 퍼지게 되면 결국 자산시장은 과열이 됩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괴리감이 생기게 될 것인데, 이 또한 결국에는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강도 높은 경기 침체라 일어나야, 지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어딘가 부러져야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수요가 꺾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수준, 체력으로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고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만 아니라면 지금 이미 정부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시장에 이런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탄탄한 고용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괴리감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한마디로 연준 입장에서는 저처럼 어딘가 부실이 터져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수요가 꺾일 것 같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고용과 물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소 게임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서로 적절한 균형점을 딱 찾아서 평행을 유지하는 게 연준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한 번에 이루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고용과 물가는 반대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아야만 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균형점을 딱 잡아가고 있겠다, 잡아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이고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 저는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 어딘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부러지고 그런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언급은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게 현실성이 있든 없든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이런 균형을 잡아나가려는 과정, 그 대안,
새로운 정책과 시도, 이게 지금 하반기에 언급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노이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표 물가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사실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목표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 PC 목표 물가가 2%인데 이거를 높이는 논의,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초장기물, 20년, 30년물의 국채에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프라이싱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 10년물 금리와 초장기물의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새로운 논쟁거리, 목표 물가 상향 조정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잡혀나가는 모습이 빠르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게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통화 정책만으로는 물가를 잡는 게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다만 저는 현실에서 지금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아니다, 금융 시스템이 아니다,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높은 금리로 어딘가 부러질 것이라는 이 프라이싱이 얼마나 강하게 반영될 것인가가 채권 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정부, 정책 당국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서로가 테스트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어제 새롭게 발표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들이 몇 개 있었죠. 먼저 S&P PMI입니다. 보시면 지금이 여기죠. 지금 보시면 48.4로 집계가 된 것이고 직전에는 50.2였습니다. 그리고 예측치가 48.5였으니까 예측치 그리고 직전월 모두 하회를 해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위치고 50 이하에서는 위축 국면입니다. 여전히 50을 살짝 상회를 했던 직전 수치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고 쭉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MI가 50 이하 국면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말고 ISM도 한번 살펴보면 46.9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거는 ISM에서의 PMI입니다. 직전에는 지금 47.1로 집계가 내었는데 지금 46.9, 0.2%포인트가 더 낮아졌습니다. 쭉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경기가 확장 국면이 아니고 좀 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50 이하를 기록한 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지표들이죠. 특히 신규 주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감소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3.1 기록하면서 신규 주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수치, 오늘인가요? 비농업 고용 부분 발표가 있을 건데 이제 ADP는 민간 자료입니다. 먼저 발표가 되긴 하는데 상당히 예측치보다 지금 27만 8천 건 높게 나왔죠. 여전히 이전 수준에서 좀 낮긴 하지만 높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24만 2천 건입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크게 의미 있게 변화를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실업과 고용, 특히 이제 인건비, 임금 관련해서는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로서는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면
지금 총 자산이 지금 SBB 파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산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BTFP는 역시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36억 달러, 조만간 뭐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뜻은 은행들이 여전히 연준에게 자금을 지금 빌려가고 있다. 이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죠. 뭐 1년짜리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덮고 가는 상황이다. 이게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GA 계좌는 이제 거의 뭐 소진이 다다른 모습이죠. 역시 엑스데이터에 근접해 오면서 뭐 거의 지금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뭐 협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자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예상이 되는 대목이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지금 3조 2천억 달러 규모, 위치로 보면 이렇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낮은 저점을 확인하고 높았다가 다시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죠. 3조 2천억 달러의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보이고요. 왜 지금 TGA가 다시 채워지면, 채권을 발행해서 채워지면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것 같냐라고 생각하시냐면, 일단은 돈이 보시게 되면 지급준비금에서 나가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급준비금이죠. 아니면은 지금 결국에는 영래포에서 나가야 되는데, 영래포는 기준금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영래포의 지금 현재 금리죠. 5.05%입니다. 하루짜리 오버나잇 지금 영래포고, 연준의 채권을 맡겨놓으면 연준의 채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게 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연준에 있는 채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 상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게 5.05%예요. 이 말은 시중의 현금이 연준에게 쏠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에게서 하루에 5.0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연준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냐? 바로 기준금리의 하단 밴드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영래포 금리가 5.05%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두래도 시장에서는 그 기준금리대로 거래를 안 할 겁니다. 왜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형성된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통화 정책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래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중의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그러면 이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연준으로 빨아들이면서 이 역할은 기준금리의 하단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국에는 영래포에서 신규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냐 안 하냐는 이 금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시중 금리 채권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갈까요?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MMF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일단은 이 영래포에 투자할 수 있고 단기채에 투자할 수 있고, 결국에는 MMF는 이 영래포에 넣냐 아니면은 지금 단기채에 투자를 하냐인데, 입니다. 하루짜리 금리가 이 정도라는 거고, 아무리 단기채라 그래도 1개월, 2개월 뭐 이렇게 MMF 입장에서는 장기 채권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루짜리 이 금리보다 비교를 해서 더 높은 조달 수익률을 노릴 수가 없다면 당연히 영래포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TGA 계좌를 채울 현금은 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또 빠르게 회수되는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또 하나는 은행 리스크의 위험 요인이 더불어서 함께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 한도 협상 이후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경색은 둔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고 있고 예금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선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기는 위축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재무부 TJ 계좌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게 됨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 긴축이 또 한 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은행들의 긴급 자금은 BTFP죠.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확대되고 있고 고용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수도 한번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이 정부와 시장의 그 창과 방패의 역할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일부 특정 종목 AI라는 특정 종목이 지금 상당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지금 PMI를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완벽한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확장 국면에 들어선 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최근 자료 살펴봤을 때 50 이하로 역시 둔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이 재확인됐죠. 아직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국면도 아니고요. 은행들의 예금도 역시 마이너스 구간이고 대출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 지금 크게 개선된 상황 없기 때문에 주가 하나만 보고 특히 일부 섹터, 특히 일부 종목의 주가 하나만을 보고 경기가 완전히 되살아났다 또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TJ 계좌를 채우기 위한 구체 발행은 영래포 자금보다는 지급준비금에서 땡겨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영래포가 지금 5.05%의 이자율을 주고 있지만 오버나잇 하루짜리고 지금 MMF는 단기채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1개월물 같은 경우 현재 5.25% 수준이죠. 네, 5.25%입니다. 즉, 한 1개월 뒤에 MMF 입장에서는 1개월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이란 기간을 투자해서 5.25를 받을지 하루만 투자해서 5.05를 받을지 이 차익 마진을 계산을 하겠죠. 프라이싱을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를 따져볼 텐데 이 정도 수준이나 5.2 이하에서는 들어갈 요인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더 높아지던지 이 간극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그때 지금 영래포에서 채권 단기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하겠죠. 이게 결정될 거긴 하는데 시장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오버나잇이 5.05%라는 것은 큰 매력이 있다. 사실상 하루면 거의 무위험이거든요. 1개월도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루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차익을 따져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영래포에서 그렇게 자금이 채권으로 많이 쏠릴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영래포는 기준금리 하단 밴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TJ 계좌를 채우는 자금은 지금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즉 시장의 유동성을 갖고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채권이 발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미 금리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채권은 금리를 정해놓고 발행하는 게 아니죠. 미국 채권은 저번에도 제가 지금 그때 말씀드린 영상이 따로 있는데 가장 낮게 써낸 채권부터 다 한도치를 채워서 한도가 마지막에 찰 그 금액이 지금 최종 금리가 되는 그런 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다 녹아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자금이 어디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르게 옮겨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장하고 몇 가지 개인적인 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